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즌2 오랜만에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정보현 부동산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새 유명인이 돼버리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정보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또 저희가 섭외 요청을 갑작스럽게 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너무 멀더라고요. 네, 그렇죠.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에 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동산 전략 좀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최근 나온 지수나 자료들을 봤을 때 거래는 어쨌거나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참가자 중 하나인데 청약 경쟁률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아, 엄청나죠. 와,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네. 살 사람들이 아직 진짜 많구나라는 네네. 생각들은 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 충분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연초까지만 해도 회복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사실 많은 기관들도 전망을 했었고 네. 저희도 그렇게 전망치를 가져왔었는데 반기를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수요 사이드에서는 회복세는 확실히 보여진다라고 네. 봐도 이제는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청약 경쟁률도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은 실제 매매 시장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사정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연초와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매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그러면 어떠한 요인으로 이렇게 수요가 좀 움직였던 것이냐라고 네.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단 정책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은 정책에 가장 민감한 재화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년에는 시장 상황을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가져가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일으켰던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 생각했던 폭보다 너무 컸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열려고 했던 이제 규제 완화를 1.3 대책이라고 하는 이제 연초부터 네. 대규모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전매 제한도 풀어줬고요. 네. 그리고 대출 규제도 풀어줬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그리고 이제 대규모 단지들의 청약이 완판이 되면서 네. 이제 참여자들의 심리가 좀 반응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절대 볼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이제 최저점을 좀 지나온 것 같은 이제 기저효과가 좀 심리가 퍼지면서 보통 한 6개월 이상 반기 이상 지속될 때는 추세적인 흐름 전환으로 봐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은 양이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5개월, 6개월 이상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요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원을 정말 빵빵하게 계속 해줬잖아요. 물론 예.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은 그 상품에 대한 메리트는 약간 뜨뜻미지근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대출 규제도 풀어지고 정부의 정책적인 힘에 의해서 수요단에서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만 또 이걸 조금 더 찾아보면 요즘에 급매물 들어가고 아파트 실거래되고 완판되는 것도 대부분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이 네. 말인즉슨 결국에는 또 양극화 얘기인가? 라는 걱정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실제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해주신 양극화는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강남 집값이 제일 비싸고 네. 그리고 하락률도 제일 컸고 같은 5% 10% 하락이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절대값이 규모가 크니까.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네. 회복세도 가장 더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 2015년, 16년부터 한 6, 7년에 걸친 장기간의 대세 상승 흐름을 지나왔잖아요. 네. 대세 상승기일 때는 종전과 달랐던 흐름은 사실 우리나라 국토가 좀 좁다고는 하지만 서울과 부산, 제주가 다 제각각 다른 수급권, 다른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네. 지난 7년 동안은 입지적인 변별력 없이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구분 차이점이 없이 그냥 다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네. 과장 조금 보태면 어디 잘 모르는 지역에다가도 분양을 하면 이게 다 완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부동산의 수급권마다의 입지적인 변별력이나 상품성이 아니고 그냥 돈의 힘으로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정기를 거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옥석이 본격적으로 가려지는 시장이죠. 네. 그 중에서 좀 펀더멘탈이 강하고 수요가 탄탄했던 곳은 회복세가 상당히 빠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던 곳은 말 그대로 거품이 싹 걷어지는 곳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런 이제 온도 차이, 그리고 크게 보면 뭐 경기 수도권과 다른 지방과의 회복 속도의 차이가 여기서 다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그리고 뭐 정비 사업 이슈가 있었던 곳들은 애초에 투자 수요가 진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있으면서 네. 간간히 이제 신고가 되는 가격들이 뭐 최고가 또는 이제 신고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인데, 네. 이러한 현상은 저는 어느 정도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가격이 확 올라서 뭐 지역 특성 관계없이 완판이 되고 했었을 때, 저도 그냥 들은 얘기로 팩트를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네. 주말마다 관광버스가 쫙 서서 타가지고 지방 한번 원정 갔다가 오고, 그게 네. 매주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냥 썰로만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뭐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제 소액을 가지고 네. 세금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으면서 주택수를 늘리고자 하셨던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경북권이라든지 네. 뭐 포항이나 아니면 여수, 광양, 순천 이런 쪽까지 갭 투자를 많이 이렇게 좀 나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팩트에 네.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옥석도 가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진짜로 회복되려면 네. 실거주 수요도 실거주 수요지만 네. 투자 수요가 늘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실거주 쪽이 많을까 아니면 투자 쪽이 많을까? 실거주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괜히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현재는 실거주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저도 그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치로 계량화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실거주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거주만 생각해서 집을 1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왜냐면 소중한 내 자산을 네. 피땀같이 모은 돈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난 상관없어 실거주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렇죠. 이왕에 내가 내 집 마련했으면 자산가치 상승은 누구나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실제 공간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실수요하고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그 투자 수요의 경계가 거의 모호해요. 교집합도 많고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실거주 하려고 들어왔지만 투자성으로 살짝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는, 네. 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결국에는 좀 직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왜 그러면 실수요 시장으로 철저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그런데요. 집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여러 채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벌려나갈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환경이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가 있고요. 네. 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그만큼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임대사업 하겠다고 주택수 늘리는 사람 아마 찾기 좀 어려우실 거고요. 예, 그래서 실제 한 2, 3년 전부터는 이런 겹겹이 쌓였던 규제가 지금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에 유리한 제도는 지금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부 보도자료도 보게 되면 2019년, 20년 이럴 때는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주택을 한 채 취득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00만 명이 많았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는 인구의 연령 비중을 좀 살펴보더라도 큰손이라 할 수 있는 50, 60 세대보다는 20, 30 세대의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경제활동의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네. 자산의 자산의 축적이 기성세대보다는 좀 적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내 집 마련이 더 우선이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한 50, 60은 여기서 출구 전략을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족 누군가에게 증여나 이렇게 자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하지 더 늘릴 계획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보고서에
대세 상승 전환 이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아직까지 실수요에다가 투자 수요까지 더해져야 네. 이때는 이제 대세적인 어떤 흐름의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실수요 중심에서 심리가 좀 살아나면 여기서 좀 가격이 좀 버틸 것이다. 정책의 효과로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를 계속 푸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일단 판단을 하겠죠.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웠는데 네. 이제 대출 규제 완화되면서 레버리지 통해서 이제는 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하면은 했을 텐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놨지만 지금은 진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일단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만큼 높지가 않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얘기도 조금 이따가 뭐 자세하게 나누긴 하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무섭게 이제 금리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세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든지 네. 이런 목적으로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해서 이걸 통해서 그거를 경착륙을 막은데 이게 좀 효용이 있었고요. 네. 투자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두의 얘기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책 모기지가 좀 합쳐진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에 들어가는데 서울 수도권만 보면은 크게 뭐 중위 가격이랑 효용이 없어 보이지만 전국적인 스케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사실 주택 한 80% 정도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가 있는 범주 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로 치면은 이제 외곽 지역하고 아니면 이제 전국적으로 좀 회복하는데 이 대출이 유동성이 어쨌든 정부가 제공한 측면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어쨌거나 투자 수요에 대한 회복까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정금리 통해서 급변하는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해지하면서 네.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 네. 이참에 실수요 겸 약간의 가격 상승, 가격 메리트를 기대하고 들어왔던 그 수요를 좀 진작해줬던데 효용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인데 사실 지금 은행권의 금리보다 약간 높은 편이잖아 오히려. 예, 그렇게 됐죠.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제 매력이 떨어진 겁니까? 매력은 사실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했죠. 네. 네, 출시 때보다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매력이 좀 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네.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신규 주담대 금리는 그 하단을 정책적으로 좀 낮춰놓은 건 맞는데 네. 잔액 금리는 사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장표 보시면은 빨간색인데 5%가 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30년, 40년 그 이상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으켰던 대출을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이걸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요. 특례보금자리로는. 그리고 일단은 DSR 적용도 안 받고. 네, DSR 적용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0.12% 이거 가지고 민감하게 뭐 반응할 건 아니고 환경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출시됐을 때 좀 재원을 한정적으로 가져가고 한시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큼의 어떤 인기는 아니긴 하죠. 네. 네,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뭘 하겠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제가 쓸지도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네. 암울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약간 우려점들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잠깐 얘기하셨던 역전세 관련해서 뭐 심각한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이제 뭐 완화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이런 역전세 우려나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는 좀 강보합을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그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고 2차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큰 요인이 이 전월세 시장에서 파급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